안녕하세요. 도시 쇠퇴 혹은 재생이라는 화두로 오늘 이야기를 끌고 나갈 김승입니다. 여러분은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보통 벽화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벽화 그리고 회의만 하더라. 도시 재생 정책을 비난할 때 흔히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담벼락에 그림만 그려놓거나 이웃 공동체를 다지겠다며 모임만 갖기 일수더라는 이야기인데요. 도시재생 당국자는 대개 관이 벽화 사업을 주도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 벽화를 그렸든 도시재생은 벽화 그리기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한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을 복구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완료한 12개 사업지 30개 행정동인데요. 이 가운데 쇠퇴를 멈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에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인구 유출, 그리고 사업체 감소, 건물 노후, 이런 지역 슬럼화를 멈추지 못한 것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를 토대로 다른 부문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공기업이나 민간 투자의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되지만 이후 공기업이나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특정 지역의 국가 예산으로 광장이나 도로,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하면은 민간이 호텔이나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5월 3일 한밤중에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요. 도로에서 이 집으로 통하는 길이 너무 비좁은 골목이거나 가파른 계단이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이제 길게 이어진 소방호스를 들고 계단을 막 오르내리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창신동이랑 숭인동 일대는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지역인데요. 이게 역사성 보존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노후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제 도로 확충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창신동, 숭인동에 그치지 않고요. 사업이 완료된 전국 12개 도시재생 선도구역에 속한 30개 행정동을 포함해서 이후 후속으로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된 총 93개 행정동 가운데서 쇠퇴를 멈춘 곳은 2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도시재생 관련한 뉴스를 보았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 하나를 제가 발췌해 봤어요. 도시재생하지 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생각은 이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들 다들 좋다고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이라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후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건물이 문제로 되고 있어요. 이를 어떻게 다시 잘 고쳐서 쓸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방법이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각자의 특성과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빠르고 대규모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데요. 기존 주민들이 이제 내쫓기게 되고 기존 도시의 역사성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겠죠. 도시 재생은 이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원주민을 보호하고 역사성을 보존한다는 데는 주된 목표를 두게 되는데, 대신에 개발은 소규모로 일어나고 변화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는 개발의 역사를 쭉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사회 기반 시설과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위주의 도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시의 기반 시설과 건축물들은 자연스럽게 노후화되었고요. 일부 지역은 산업체 이탈,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쇠퇴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이러한 도시 정비 방식은 전면 철거를 하고 노후화된 기반 시설과 건축물을 새로 공급해서 물리적 환경을 이제 신속히 개선된다는 장점은 있었는데, 원주민의 이탈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리고 또 외곽 개발이 많아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코레일이 발주한 용산 역세권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철도 정비창 부지랑 서부 이촌동 일대 56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국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립해서 서울에 이제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결국 사업 무산이 되었죠. 이때 이제 사업이 무산된 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죠. 이제 당시에 이제 불어닥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을 내지 못할 거라는 기대와 함께 무산돼 버린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 있었던 일이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한 화재 사건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었고요. 경찰의 진압에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새총형 투석기 이런 것들 각종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한 후 30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던 중상자 한 분이 사망하시면서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났어요. 이후 이 참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과잉 진압이라는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의 역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발산 마을이라고 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그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는데요. 1970년대에 방직 공장이 이제 인근에 생기면서
일자리를 찾아온 여공들로 붐볐던 마을인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방직 공장이 쇠퇴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마을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청춘 발산마을 사업이라고 하여서 민관 협력으로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좀 도색도 하고 컬러 아트 이런 것도 하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 재생을 해나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구로공단의 가리봉동 벽화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도시재생은 이런 모습에 가깝죠. 네.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뭐 취지 아래 이렇게 벽화 위주의 미술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의 재개발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재생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기존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면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쉽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도시 재생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전성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특히 이제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 재개발, 공공 임대를 포함한 이런 사업 방식을 지금 제안하기도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시도 사람과 같이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개발돼서 노후되면은 다시 재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재생해서 다시 쓰거나 이런 식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만들어지고 성장하다가 쇠퇴하면 다시 고쳐 쓰고 여기서 다시 고쳐 쓰지 않으면 그냥 쇠퇴해서 소멸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인 거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개발, 재개발, 도시 재생, 공공 재개발 각각 다른 이름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는 이제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이득을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중요하니 하고 보자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비나 개발 이런 것들은 그 후에 미래 세대, 자식 세대가 활용할 유휴지를 남겨놓지 않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와중에 우리는 너무 빠르게 선진국의 대열로 접어들게 되었고요. 그 선진국의 문제점과 병폐를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고성장 시대의 혜택은 줄어들고 저성장 시대에서 시민 부담은 늘어가기만 하는 그런 현재입니다. 현재 국내 도시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대한 얘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는 내용이시겠죠. 전국의 60% 이상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1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곳이 쇠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게다가 소위 신도시라고 불리는 도시 외곽 개발이 계속되면서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유휴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면적이 넓어지면서 도시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다 대도시 산업도시로 몰려가 버린 거죠. 쇠퇴하는 지역은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행해지는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하는 일은 5가지가 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 지역 도시 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시 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하나씩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는 노후 건축물 정비를 포함하여 도로 정비, 주차장 확보, 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은 공동화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 발전이 가능한 거점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대학과 주민을 연계해 청년 창업 특화를 위한 거점, 청년 창업 공간이나 스튜디오, 리빙랩, 성장센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시 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또 시행하는 주체가 지역 기반이 되어서 발생하는 이익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지역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역 사업자, 그리고 지역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서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여러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결국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상가 내몰림 현상은 쇠퇴된 지역의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자리 잡은 영세 사업자들이 자구책으로 지역을 재생시켜 활성화되면 다시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지역을 살린 영세 사업자들이 비싼 임대료에 쫓겨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인 구제책을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들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도적이고 유명한 도시 재생 지역이 달동네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피난민 혹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였다는 이제 부산의 아픈 역사를 가진 구도심의 달동네에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벽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골목길에 이제 미로 같은 골목길도 정비를 하고 담장에 벽화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주민이라는 단어인데요. 2021년 LH에서 발간한 도시재생 뉴딜 교육 사례집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성장하는 주민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아래는 변화하는 도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냐? 주민의 의식, 어떻게 보면 의지가 성장하지 않으면 도시는 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에는 항상 주민 역량 교육이 같이 수반되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던 교육 방식은 지역의 그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내용 전달 위주의 이론적인 강의가 진행되는 수업 방식에도 이제 많이 비판이 있었지요. 도시재생은 왜 항상 주민 참여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문화적인 경영의 변화에 맞추어가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제가 K-팝에 빗대어서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K-팝은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하우스 뮤직이나 EDM 장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서구권에서 전자음악을 이제 댄스 음악으로 만들어서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사용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난도의 정제된 퍼포먼스를 결합을 하고요. 후크송이란 특이한 반복구를 적용해서 보컬을 추가한 형식입니다. 원래 유럽에서 유행하던 EDM은 사람의 그 노랫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음악이었거든요. 아니면 짧게만 들어가든지. 거기에 이제 노래를 붙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익숙하지만 또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기존에 있는 또 다른 것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최근의 창작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유명한 예로 이제 흑요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우나영 작가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국화의 기법으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캐릭터들을 그려내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는 일러스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최근의 트렌드가 기존 도시의 역사성에 청년들의 예술성을 조합하여서 문화 관광 컨텐츠로 바꾸어내는 도시 재생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K-팝에 거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투표 방식의 K-팝 스타 만들기 방식이죠. 프로듀스 101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하여서 스타로 만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젊은 층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그 중요한 예입니다. 과거에는 유능한 전문가 집단인 기획사에서 스타가 될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서
대중에게 소개하고 또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스타가 배출되었던 반면에 최근 대중은 그렇게 일방향적인 스타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예비 스타를 발견하고 지지하면서 소위 바텀업 방식으로 스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타는 매우 강한 폭발력과 생명력으로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로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투자 위험성을 매우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행정도 기존의 공람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는 탑다운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 사업을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이 도시 재생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텀업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의식, 의지 같은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례는 2018년 6월 3일 무너진 신용산역 인근의 4층 건물.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4층 건물이 무너진 곳이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다 이제 낙후된 건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60년에 지어져서 굉장히 오래됐고 대부분 다 40년,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낙후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너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인근 상인들을 인터뷰를 했을 때 좀 있으면 재개발이 될 텐데 어떤 건물주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임대를 받아서 가게를 하는 세입자들도 안전진단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왜냐면 안전진단을 받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 본인은 또 쫓겨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새로 고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현재같이 무너져 버리면 뭐 철거 비용도 필요 없는 거고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겠지만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재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서 보상을 받거나 이윤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전 사실 도시 재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영화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아론 렐스톤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2003년 블루존 협곡에서 등반 여행을 하던 중에 큰 바위가 떨어져 내려서 아론 렐스톤의 오른쪽 발을 깔아뭉개면서 벽에 꼼짝 못하게 됩니다. 팔이 끼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구조를 기다리던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작은 맥가이버 칼로 절단하고 스스로 탈출해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생존 의지가 아직 우리한테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생활 터전을 스스로 바꿀 의지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재개발 사업할 때 개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여기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조합원들의 자산도 증식이 되고 또 일반 분양 수입으로 개발사의 수익도 보전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재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를 보았을 때 기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부분 이외에 공사비, 관리 등 사업비의 개발 이익이 일반 분양으로부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또 분양 이런 얘기들로 뭐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미분양이 막 넘쳐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건설사들은 막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일반 분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조합원한테는 이제 분담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업비 보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너무 커져서 재개발 후에 일정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재개발을 아예 처음부터 무산 해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사실 외국의 도시 재생이란 개념은 그런 칠흑 같은 좌절 속에서 태어난 개념입니다. 재생이라는 거 결국 다시 살린다는 뜻이죠.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미 한번 거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시를 우리는 쇠퇴도시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인 도시 유적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보통 하십니까? 찬란한 문명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었구나. 신비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됐던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 또 그렇고요. 수많은 고대 도시 중에서도 지금까지 유명한 바빌론, 바벨탑과 공중정원으로 유명한 바빌론이죠.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최근에는 15세기까지도 번창하고 있다가 이내 버려진 앙코르,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고 하죠. 그 당시는. 근데 이제 우림지대에 완전히 덮여버린 옛날 힌두 사원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죠. 과거에 찬란하게 발전했던 도시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도시들의 인구는 0입니다. 죽어있는 도시죠. 우리는 이런 도시를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 과거에만 이런 도시가 있을까요? 2013년 7월 18일 디트로이트시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미시간 주지사가 금융감독원으로 임명한 케빈 오어는 디트로이트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제불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무액은 180억 달러를 넘어섰고 채권자도 10만 명이 넘고 포드라고 엄청 큰 자동차 회사 알고 계시죠? 이 포드의 고향이자 후기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는 이렇게 파산해서 몰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 부동산 소유자들은 대부분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는 집을 떠나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를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2000년대 이후의 실업률은 2013년 기준 18%,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도시에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땅이 비어있죠. 이 중간중간 땅이 비어있는 것들은 원래부터 건물이 없었던 자리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서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 집은 너무 낙후되고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셔버리자. 멸실하자. 그래서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잔디를 심거나 근데 사실 잔디 심을 돈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맨 땅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디트로이트시에 남아있는 거주민들에게는 집보다 시급한 문제는 안전이에요. 왜냐면 집은 이제 빈집들이 많으니까. 근데 살인 범죄율이 40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은 58분이랍니다. 그래서
미국 전국의 평균 출동 시간이 11분 정도 된다는데 여기선 경찰이 출동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차도 3분의 1만 운영되고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의 집이 막 비어있는 상태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디트로이트시의 쇠퇴는 이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이미 서서히 이제 산업이 뒤바뀌어 가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요. 회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결국은 재기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졌죠. 결국 빈민들이 모여 사는 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디트로이트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런 도시가 디트로이트가 가장 유명한 사례이긴 하지만 세계 각국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아카이케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최초로 파산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석탄을 생산하는 그런 중심 도시였는데 이제 에너지가 뭐 석유로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석탄을 생산하던 도시는 뭐 파산하게 된 거죠.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공황 때 1900년대 초반에 파산 가까이 되었는데 영국이 지원을 해줘서 겨우 살아났고, 또 이탈리아의 타란토 지방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남부 대도시인데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이 강한 도시였는데 조선업이 이제 무너지고 철강도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 시장은 그 시가 파산하면서 그런 문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뭐 미국의 스톡턴도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도심하고 워터프론트를 막 개발하다가 무분별하게 막 개발만 하다가 결국은 그 개발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해 버렸고요. 뭐 미국의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파산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트로이트가 사실 했던 것들이 이 도시 개조,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거였어요. 그 폐허와 범죄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도시의 길을 바꾸기 시작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바꿨느냐.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곳의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해서 소수 인종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맛집같이 막 생겨난 거고 그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아진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디트로이트 그릭타운 거리라고 이 거리가 이제 음식점, 커피숍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상점 거리로 생겨서 보시면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매력적인 곳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고, 사실은 이미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그 실리콘밸리와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처럼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다시 탈바꿈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쇠퇴하는 도시는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겠다라는 지표가 생긴 거죠.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도시 재생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개발이 불가능한 부동산 가치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이 파산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또 황폐화되고 범죄 소굴로 전락한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도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마을 살리기에 동참한 것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황폐화된 거리를 주민들이 청소하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와 옛 상점거리를 활성화시켜서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가케가와시의 예를 들면은 아주 극적입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국가철도부로부터 신칸센을 유치하는데 유치 비용이 총 120억엔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30억엔을 가케가와 시민들이 모금을 하였습니다. 인구가 고작 8만 5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 가구당 따지면 10만엔,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금을 해서 철도를 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발전되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유치한다고 가구당 100만 원 내라고 하면 낼까요? 가케가와시는 또 가케가와 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낙후되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복원하는데 시민들이 10억엔을 모금해서 목조 건물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노동, 자금까지 총동원해서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기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도시가 괴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은 대부분 시민들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제도적, 금융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직 진정한 쇠퇴를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개념이 축소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축소도시는 미래이자 기회이다. 쇠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축소도시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다. 국내에서 축소도시를 연구 중인 학자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내놓는 생각입니다. 인구 절벽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소도시 시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는 사실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간 이제 도시의 전략은 개발하고 확장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은 이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런 대안적인 가치 위에서 축소도시 시대는 한국 사회가 걸음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임준웅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 공주시 연구를 하시는데 충남 공주시의 충남연구원에 계시는데 축소도시는 단순히 쇠퇴도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축소 도시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쇠퇴 도시와 축소 도시 모두 도시의 인구 감소 현상을 핵심으로 하지만, 쇠퇴 도시는 극복의 대상이라면 축소 도시는 적응의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쇠퇴 도시는 인구 감소를 일시적으로 보고 인구 유출을 차단하고 유입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축소 도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인구 추세 속에서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는 태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 전망을 내놓고 그에 맞춰서 도시 외곽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축소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제대로 된 현 상황을 응시하고 축소 도시라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본인의 공약으로 개발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며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전략들을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연구자들은 사실은 많이들 알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인구가 더 추가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인구는 결국 어디서 오느냐? 옆 동네에서 오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좀 새로운 거를 지어 놓으면은 옆 동네나 구도심에서 이사를 와서 살면, 그러면 그 동네는 뭐 인구가 늘어날지 몰라도 결국 다른 동네는 인구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구 전망이 막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뭐 수도권은 가능한 얘기겠죠. 네. 근데 지방 중소도시들은 불가능하다. 네.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내놓는 그런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교수님은 부산에 가보셨더니 거기 빈 땅에 콘크리트를 잔뜩 발라놨던데, 미국의 클리브랜드는 도심 빈 땅에 젊은이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빈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교수님은 축소도시 개념을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온 연구자신데요. 이 교수님이 주목한 거는 녹지화입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로 인구수가 정점을 찍었던 1950년대 대비해서 미국의 클리브랜드는 현재는 이제 40%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빈 땅이 돼버렸죠. 도시 내 유유지를 공동 텃밭으로 전환하는데 클리브랜드는 이제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클리브랜드는 160개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주민 3,600명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공동 텃밭을 더 늘리는 계획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어가는 도시를 다시 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비어가면 비어가는 대로 비움으로써 자연과 조화하는 해결책을 클리브랜드는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소도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리하게 재원을 쏟아넣는 거,
결국 지방 중소도시 간의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에서 여기 막 발전한다고 돈을 쏟아부으면 다른 데서 다 이사가 버리고 다른 도시는 망해버리고 이런 거에 계속 반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게 이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구용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성급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정주 안정화 전략을 추구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막 심각한 수준의 도시 축소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섣부르게 재생 사업을 하면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자체 재정이 너무 많이 쓰여서 사후 관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곳은 오히려 거기서 살고 계시던 그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여겨온 만큼 다른 곳으로 떠날 필요가 없도록 그 정주를 도움 주고 안정화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축소도시의 적정 규모와 전략 개념에 대한 개념도인데요. 기성시가지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 기능, 거주,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의 입지를 유도를 하는데 도시 외곽에 불필요한 유휴 공간은 철거를 해버리고요. 거기에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축소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서 공공서비스 우선 공급의 한계선을 정하고 도시 기능을 집약화 시킬 수 있도록 생활 거점을 형성하는 현행 기본 계획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비어갈 수밖에 없는 도시를 어떻게 다시 바꾸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도시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도시가 파산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교외와 우리는 사실 거의 위성도시 아니면 신도시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도심 안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재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디트로이트거든요. 디트로이트의 공실 수준에 따른 근린 지역의 유형별 관리 전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수리가 필요한 빈집은 아예 그냥 멸실해버려서 녹지로 재활용을 하거나 최소한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공실률에 따라서 공실률이 심하면은 멸실도를 많이 높이고 공실률이 적으면 관리도를 높여서 높은 공실 지역에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지 않도록 관리 비용이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녹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임대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주변이 막 다 비어 있고 엄청 허름한 건물들이 막 있는 와중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좀 멀쩡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멀쩡한 건물이 임대가 잘 나갈까요?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아예 녹지로 싹 바꿔버리면은 멀쩡한 건물들은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임대가 그나마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를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가끔 엿보곤 하는데요. 위에 있는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고도로 발달한 도시의 모습은 영화 투마로우랜드에서 그리는 미래의 모습이고 아래 한 남자가 바라보고 있는 폐허로 변한 도시의 모습은 영화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에서 보여주는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모습을 미래에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 쇠퇴와 재생에 대하여 이야기한 김승희였습니다. 도시 재생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